시작은 언제나 설렘을 안고 있죠. 첫사랑, 첫 데이트, 첫 입학, 첫 직장 등등이요. 오늘 여기에도 처음을 맞이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팥죽라디오 첫 방송을 알리게 된 차영훈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팥죽라디오는 매월 한 가지 영화 컨텐츠를 선정해서 한 그릇 가득 세대공감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릇에 가득 담긴 팥죽을 먹다 보면 어느새 달달함과 든든함을 느끼듯이 우리 팥죽라디오도 청취자 여러분께 즐거움과 공감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 10명 중 7명은 OTT를 구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OTT 하나쯤은 구독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뭐라도 꼭 봐야지 고민하다 결국엔 나가기를 눌러버리는 풍요 속 빈곤 상황을 혹시 겪어본 적 있으실까요? 팥죽 라디오 첫 방송에서는 새로 장 보는 대신 냉장고를 털어먹는 냉털처럼 묵혀둔 OTT 속 영화털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정재은 감독님의 2001년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입니다. 패널분들 모시고 이야기해볼 텐데요. 총 5분의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팥죽 라디오 프로그램의 첫 영화로 고양이를 부탁해를 선정해봤는데요. 요즘 영화도 아닌 2001년 영화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이 없었는데 이 영화는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신선하다 할 수 있고 그동안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고양이라는 동물과 20살 젊은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가 저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 영화를 추천해 봤습니다. 그럼 줄거리도 마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고양이를 부탁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천을 배경으로 하고 상업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 여성들의 좌충우돌,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정을 잃지 않고 고양이 티티를 매개체로 친구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네, 그럼 영화 내용 소개에 앞서 영화 속 인물 소개 간략히 해주실까요? 네. 먼저 배우 이효원 님이 연기해 주신 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혜주라는 인물인데요. 서울에 있는 정권회사에 취업해 친구들 중 가장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해 야무지게 잘 적응하나 싶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마주하는 위기를 맞으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한때는 제일 친했던 지영이에게 마음 아픈 소리를 해대며 여러 갈등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는 옥지영 님이 열연한 지영이라는 인물인데요. 판잣집에서 조부모님과 어렵게 살아가는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정돈된 배열의 패턴 디자인 그림을 자주 그리면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가난한 환경 속의 무기력함과 반복 강박 행동, 신비로운 내면 등을 잘 표현해주는 인물입니다. 다음은 배우 배두다 님이 맡은 역할로 길들여지지 않고 자유롭게 날고 싶은 몽상가 태희 역입니다. 엉뚱하지만 늘 친구들을 한데 모으고 또 위태롭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타나 도움을 준답니다. 묵묵히 친구들의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인물이지만 가족들과의 소통은 왠지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연주, 이연실 님이 열연해준 화교 출신 쌍둥이 자매 비류와 온조라는 인물인데요. 그녀들 역시 길거리 가판에서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팔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견디지만 둘이라 그런지 그나마 제일 안정된 20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공간을 스스럼없이 내어주는 등 든든한 버팀목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와, 윤희님이 배우가 맡은 배역 이름의 성격들까지 깔끔히 정리해 주셨네요. 이미 팟캐스트에는 영화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영화 채널들이 많죠. 우리 방송은 그들과 차별점을 두어 영화를 소개해야 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살펴볼까요? 저희는 영화 속 장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영화 줄거리를 담으면서 캐릭터들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장면 위주로 영화를
살펴보면서 세대 공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양이를 부탁해를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꼽아본 이야기들을 영화 속 순서대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처음 이야기 나눠볼 장면은 어떤 걸까요? 영화의 시작 장면인데요. 5명의 절친인 여자 상업고등학교 친구들이 인천항 부둣가에서 까르륵 소리를 지르고 뛰어가면서 서로를 좋아하는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이 영화의 출발점이자 5명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친했던 5명의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관계가 변하는데 그래도 서로의 우정의 끈을 놓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영화 시작인 이 장면 속에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같이 웃으며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나오면서 조금씩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불과 몇 달 사이인데 친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멀어지다니 학교와 사회라는 울타리의 벽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고무줄 놀이라는 게 줄 하나를 두고서 여럿이 뛰노는 놀이인 거잖아요. 앞으로 갈등이 드러나기 전에 이 친구들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래는 어떤 관계였는지 보여주는 장면으로 너무 적합했던 그런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첫 장면을 보면서 저 땐 저랬었지 하면서 깔깔대는 그 여고생들의 풋풋함과 싱그러움에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더라고요. 뭔가 아련해지면서 나의 20살은 어땠었지 하면서 회상도 하게 되고요. 저도 이 장면을 보고 많이 행복했어요. 그때 그 시기는 다시 오지 않는데 더 많이 웃고 살 걸이라는 후회도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매 순간 후회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봄고 벙오리처럼 환하게 하얀 잇몸이 보이도록 많이 웃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 아니 책임감을 갖게 됐어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은 누가 골라오셨을까요? 네, 제가 골라봤습니다. 태희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을 그냥 스쳐 지나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태희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구심점이지만 집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족 사진을 배경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그 저녁만 보면 아주 이상적인 가족의 표상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뒤늦게 들어온 태희한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태희 역시 가족과 섞이지 않고 자기 방을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서 저는 그 영화의 결말이 좀 예상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이때 가족들이 치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밥 먹었냐고 물어봤을 때 안 먹었다고 하면 보통 같이 밥 먹자고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밥 같이 먹자는 소리는 안 하고 돈도 안 되는 봉사한다고 타박하잖아요. 맞아요. 이러니 집 나가죠. 얼마나 가족 안에 자기 존재에 실망했으면 가족 사진에서 자기 사진도 도려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모습에서 태희는 도저히 소통의 희망을 찾을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었거든요. 입을 굳게 닫고 멍하니 전자레인지에 약을 데우는 엄마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서가지고는 이제 유일하게 엄마한테 말 거는 그런 태희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이미 가족 간 소통 부재는 어쩌면 엄마부터 가족들에게 답습되어 온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렇네요. 태희만의 모습이 아니었군요. 엄마도 가족 안에서 많이 외로우셨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 장면은 혹시 어떤 걸 골라오셨을까요? 제가 골라왔는데요. 좀 전에 이 이야기 나왔던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태희는 봉사활동으로 몸이 불편한 뇌성마비 시인의 시를 대필해 주고 있어요. 시인이 말하면 태희가 타자기로 입력을 하죠. 그때 시인과 주고받았던 대화 장면입니다. 시인은 시를 다 완성하고는 태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제 떠날 거지? 그러자 태희가 대답을 하죠. 너는 꼭 사람들을 널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으로 나누더라. 시인은 태희에게 뜬금없이 자기를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태희는 대답하죠. 누군가가 널 떠난다고 해서 널 좋아하는 건 아니야 라고요.
저는 여기서 떠난다는 이미지가 감독이 집어넣은 복선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집이 완성되었으니 태희가 봉사활동을 끝내고 떠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영화의 결말을 보면 결국 태희와 지영도 한국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죠. 태희의 마지막 대사인 누군가가 널 떠난다고 해서 널 좋아하는 건 아니야 라는 이 대사도 영화의 결말과 연관된 대사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곁을 떠난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듯이 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저는 그 시인의 너도 이제 떠날 거지? 라는 말에 내가 떠나는 것도 아닌데 뭔가 뜨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그 시인의 불편함을 도우러 온 사람들에게 학습된 그런 이별이 시인한테는 상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상처로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윤희님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저도 그 태희의 말이 떠난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야 라는 말이 좀 성숙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이제 나중에는 시를 완성한 시인이 태희보다 먼저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윤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까지 많은 봉사자들이 먼저 떠나고 시인이 남겨졌었다면 이번에는 시인이 먼저 태희를 떠나면서 좀 시인의 진심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와, 예. 진지한 멘트들 속에 저는 조금 딴 길로 새봤는데요. 영화 개봉 시기를 고려하면은 사실상 이때는 컴퓨터가 좀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보급된 때 같은데 굳이 타자기로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컴퓨터가 많이 상용화가 됐을 때 같은데 타자기도 쓰는 거 보면서 뭔가 그래도 타자기가 갑자기 사라졌을 것 같진 않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사용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면은 PC방들 상당히 많고 그랬을 네. 때잖아요. 네. 감독의 네. 감정 소품 아니었을까요? 보여주기용으로 보여주기.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맞아요.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지영이 기신전기라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장면을 골라왔습니다. 이때 장면을 보면 그 면접자들이 100m는 몇 초에 뛰나, 뭐 낮술은 좀 하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막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말투도 보면 이제 반말로 툭툭 이렇게 면접을 보는 장면인데요. 저는 당시 면접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장면이어서 이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업무 외적으로 주량을 묻거나 뭐 신원 보증을 위해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 등 좀 요즘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어서 좀 신기했었던 것 같고 조부모와 함께 살던 지영은 이제 취업의 기회를 잃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혜주가 증권회사에 입사할 때 면접 장면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기업의 압박 면접이라던가 뭐 부모님의 직업, 재산을 기입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과 좀 비교를 해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실제로 면접을 엉망으로 보는 곳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고 보니 이때 주인공들이 이렇게 면접을 보고 이랬을 때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2001년도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영화 속 친구들이 나랑 동갑내기였다는 거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때 대학교 신입생으로 여기저기 예쁨 받으면서 놀러 다니기 바빴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영화 속 주인공들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좀 그들의 삶이 좀 약간 좀 더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20대 초반 대부분의 청춘들에게 사실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나는 누군지, 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혼란스럽고 그럴 텐데 이제 막 어설프게 시작된 성인 생활에 적응하느라 더 힘들 때잖아요. 그런데 그에 더해서 이제 그녀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은 IMF 이후 그 저성장 시대라서 취업난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상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내몰리면서 존중받지 못한 채 그렇게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고군분투했을 그런 과도기적 삶이라 더 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회 초년생들의 매운맛 적응기라고나 할까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당시만 해도 여성 차별 네, 이런 그쵸. 것들이 좀 맞아요. 현재에 비하면 좀 심하지 않았을까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무실 다닐 때 힐이랑 치마 안 입는다고 이사님한테 지적받기도 했었어요. 제 시대에는 그랬어요. 안 입는다고. 네. 어. 사무실 직원이 치마랑 힐 안 신는다고 지적받은 적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 같았으면은 이 안 되죠. 올라올 예. 맞아요. 네. 네, 그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동대문에서 쇼핑하던 장면도 기억이 많이 남았는데요. 서울로 이사간 혜주가 인천 너무 멀다고 이제 인천 사는 친구들이 동대문으로 좀 놀러가 준 날이었습니다. 그 빽빽한 그 동대문 상가 가게 사이에서 각자 따로 떨어져서 쇼핑하는 모습으로 이제 서로 20살이 되고 나서 달라진 관심사하고 그런 삶을 좀 반영해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친구가 4명이고 이제 서울에 사는 친구는 해주 하나인데 약속 장소가 인천이면 정말 편할 텐데 해주를 위해서 다들 동대문을 간다.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주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아닐까요? 동대문까지 진짜 멀거든요. 감독도 이제 네. 쇼핑몰에서 제각각 떨어져 움직이는 것을 아마도 복선으로 깔았던 건 아닐까 싶은데 다 뿔뿔이 흩어져도 유독 지영이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복선으로. 맞아요.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 또래 아이들의 그 평범한 일상일 수 있는데 우리 지영이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 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없음에 조금 마음이 아프고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네, 지영이가 사실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친구기도 했고 네, 지금도 여전히 친구들 사이에서 좀 있을 법한 일이라서 더 네. 공감이 많이 됐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학교를 하고 나서도 뭐 모두의 형편이 다 같을 수 없고 사회로 나왔을 때도 아마 누구나 좀 느낄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감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뭔가 다 같이 노는데 자기가 좀 다 같이 공동 회비나 이런 거 내기도 좀 불편하고 이러면은 눈치도 보이고 그런 게 있죠. 네. 다음 장면은 먹는 장면을 골라오셨네요. 어떤 장면인가요? 태희가 연락이 안 되는 지영이네 집에 이제 방문한 장면인데요. 지영이네 할머니가 집에 처음 방문한 친구 태희에게 만두를 계속 줍니다. 태희는 만두를 받아서 먹던 중에 소화가 잘 안 돼서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영을 찾아온 태희에게 지영 할머니께서 배가 고플까봐 만두를 이제 계속 주시고 태희는 먹다가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 장면에서 또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도 있었고 태희의 할머니에 대한 그 고마움과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맞아요. 이때 태희 완전 귀여웠죠. 만두를 입에 넣자마자 바로 만두를 하나씩 더 주시던 할머니. 결국 이왕 가득 만두를 먹던 태희는 체하죠. 그렇죠? 네, 그러게요. 아유, 참 마음 따뜻한 태희는 손녀를 만나러 내 집에 온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절도 못하고 그렇게 억지로 그죠 주시는 거 다 먹은 것 같아요. 옛날엔 그 다들 없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 먹는 거에 좀 짐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 생각하면 왠지 고봉밥이 떠오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요. 할머니가 살던 시절에는 먹을 것이 귀했던 만큼 먹는 것에 진심이었을 거예요. 네. 처음 만나는 인사가 밥은 먹었니? 라는 정서를 가진 것이 한국의 정서이니까요. 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만두를 먹었을 태의 마음이 전해져요. 부모님만큼이나 나를 사랑해 주시던 할머니. 저도 늘 할머니라는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울컥하게 돼요. 무엇인가 숨겨와서 저한테만 주셨고 40이 넘은 저한테도
고쟁이 아시죠? 아, 네. 고쟁이에서 꼬깃꼬깃한 삼짓돈을 오. 몰래 저만 찔러주셨거든요. 와, 사랑 받으셨다. 할머니의 네. 기쁨을 네. 완전 독차지하셨어요. 네, 맞아요. 혹시 사실은 너만 주는 거야 하면서 각자 그러셨던 건 그럴 수도 아니겠죠? 있겠어요. 저도 할머니의 이 정 이런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손주인 저만 보면은 그렇게 용돈 챙겨주시고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이라는 게 좀 더 이렇게 느끼기 좀 어려운 현실이라서 아마 좀 더 이렇게 감동을 받았을 것 같은데 요즘은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좀 꺼리는 추세고 놀러 갔다가 밥까지 얻어먹고 오는 거는 더 이제 그쵸. 힘들게 맞아요. 되고 드문 세상이 됐잖아요. 음. 뭐 안 그래도 지영이 가족은 밥 먹을 때 이제 김치 질긴 김치밖에 없었는데 손녀 친구가 왔다고 만두도 꺼내주시고 또 결정적으로 태희가 지영이를 좀 더 애틋하게 챙기는 이유가 이 장면에서 생긴 것 같기도 해요. 태희는 뭐 맞아. 집에서 이렇게 느낄 수 없었던 정을 지영이 할머니를 통해서 느끼게 되고 뭔가 좀 낯설지만 따뜻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골라오신 장면도 재밌었던 장면이네요. 네, 저도 좀 재밌었던 장면이라서 골라왔는데요. 쌍둥이인 비료와 온조가 자취하는 단독주택 옥상에서 이제 친구들이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거울 속에서 미래의 배우자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에 옥상에 올라가는 친구들의 모습인데요. 이전까지는 성인이 되고 서로 달라진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갈등, 이런 것들이 주된 이야기였다면 이 장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천진한 웃음이 있는 20살의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귀여웠는데요. 서로 계속 이제 티격태격 막 싸우기도 하고 야 그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러기도 하지만 그 땅굴 하나 파서 들어가서 이제 추위를 피하는 모습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함께임을 좀 드러내는 장면 같기도 했고요. 그 결말로 간 길이 사실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무겁지 않도록 좀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서 세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때 그들이 같이 먹었던 음식인 떡볶이가 그들을 다시 친했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게 했던 것 같아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 전까지 쌓았던 앙금은 잠시나마 잊고 고등학교 때 친했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때도 뭐 그리 웃기고 심각하기도 하고 까르르 네, 맞아요. 네. 호기심도 네. 생기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신기해서 좀 찾아봤는데 오. 원래는 이제 밤 12시에 대야에 물을 받아서 네. 불을 끄고 칼을 입에 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화 검정 고무신에서 이제 거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만화에도 좀 나올 법한 네. 대중적인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학생들의 학창 시절과는 좀 많이 달라서 전 떡볶이 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초등학교 때 뭐 드셨습니까? 스테이크. 사실 저 모르겠어요. 저는 막 피카츄 막- 돈가스 이런 거 안 드셨어요? 그런 거 막 불량식품인 것 같아서 저는 좀 후회가 되긴 어머나. 하는데 그때 네. 좀 많이 먹어볼 걸. 와, 저희 고등학교 그 밑에 지하 상가에는 떡볶이를 1,000원짜리 한 접시를 시켜도 아. 리필을 해주셨어요. 돈을 안 받고. 네. 재물포. 재물포. 거기는 계속 리필을 해주셔서 이제 야자 9시에 끝나고 딱 지하에 내려오면 떡볶이 집에서 막 갖은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리필을 계속 하다가 버스 놓치고 다음 버스 타고 그랬었죠. 저도 되게 자주 갔었어요. 거기 재물포 지하상가 보면은 떡볶이 그 상가들이 양옆으로 그냥 쫙 있어요. 네, 되게 재밌었던 이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게 어. 관심 있게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어지는 장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옥상에서 배우자 찾기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이 잠겨 있죠. 그래서 못 들어가고 다들 오들오들 떨다가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그 화단에 구덩이를 파고 안에 들어가서 신문지를 덮고 대화를 네, 나누는 맞아요, 장면이 맞아요.
이어지는데 너무 귀여워. 글쎄 뭐 귀엽다. 네.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억지를 쓴 게 아닌가. 네. 저 같으면 그냥 유리창 깨고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영화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이게 그러니까요. 네 명이 다 들어갈 구멍을 판다는 게 그렇죠. 날샐 것 같아요. 그렇죠. 날새. 밝아져 있어요 저희. 그렇게 현실적인 면보다 우리가 이제 의미를 좀 더 보자고요. 맞아요. 의미를. 네. 네. 이 장면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딱 처한 상황은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서로의 온기를 이제 온기로 몸을 녹이면서 수다 뜨는 구덩이 안이 얼마나 좀 따뜻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끊임없는 상황에 질문을 던지고 마침내 답을 구하고 또 다른 질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람한테 늘 좀 상처를 받고 그러고 살지만 또 위기의 순간에 기댈 것은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보다가 삽이 있었을까? 삽의 대체품이 있었을까? 어떻게 봤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야 역시 체력도 좋다, 젊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 뭐 철근도 씹어먹지 않겠죠. 그렇죠.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해주와 증권사 팀장이 나눈 대화 장면을 골라왔는데요. 팀장은 증권사에서 해주가 제일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던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그 팀장이 해주에게 했던 말은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 당당했던 해주의 모습을 한순간에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다른 여직원들처럼 야간 대학에 다녀보는 건 어떻냐고 묻자 해주는 팀장님 밑에서 일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자 팀장이 말합니다. 하기도 중요하지. 평생 잔심부름만 하는 저부가 가치 인간으로 살 수 없잖아. 저는 저부가 가치 인간이라는 말이 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잠깐 나오는 팀장의 대사였지만 뭔가 인간의 가치를 대학하기로 판단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요즘도 대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투였기 때문에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해주는 자기가 하던 일이 팀장의 말을 듣기 전과 후가 좀 많이 다르지 않지만 이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해주는 뭔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팀장은 가치 없는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뭔가 의미를 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이기도 하고 좀 상처 주는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이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 대사가 이어지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팀장과의 대화가 끝난 태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자리로 돌아가는 중에 같은 회사 직원이 혜주한테 팩스 좀 넣어줘 이런 부탁을 해요. 근데 이 혜주는 네 라고 대답하고 팩스기로 가서 팩스 심부름을 하는데 그 장면을 감독은 카메라로 혜주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때 배경을 보면 증권사 직원들은 모두 바쁜 가운데 있는데 다들 뭐 전화통화하고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팩스기 앞에서 팩스가 잘 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혜주는 팔짱 끼고 되게 한가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 모임에서는 자기가 직장인으로 가장 잘 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우쭐해하고 막 친구들한테 되게 자기 자랑도 하고 그러던 혜주는 사실상 회사에서는 잔심부름이라 하는 그런 저부가가치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던 거였죠. 친구들에 비해 전혀 잘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 혼자 직장 생활한다고 우쭐하면서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던 불쌍한 혜주. 감독은 이 장면을 통해서 그동안 여우짓을 하고 그랬던 이 혜주를 관객들에게 미움받고 있던 이 혜주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게 회사에서 되게 가치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줌으로써 관객의 동정, 연민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지게 했던 그런 연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 팀장은 대학 나온 신규 직원들에게는 몸값을 올린다거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혜주한테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죠. 저는 감독이 되게 또 한편으로 친절하고 약간 좀 휴머니즘적인 이런 시각이 있다라고 느낀 게 되게 한편으로 되게 불쌍한 이런 혜주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것을 영화에서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혜주는 팀장의 카드와 이렇게 사적인 심부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근처 오락실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리듬 액션 게임으로 되게 유명했던 펌프 게임을 하죠.
그런데 카드와 종이가 펌프하는 위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는데요. 그 카메라에 담긴 종이들을 보면 정말 자잘한 심부름이에요. 자기가 쓸 립스틱 사와라, 아이 리무버 사와라, 비누 사와라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혜주는 카드와 종이가 이렇게 떨어졌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펌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풀려있던 머리를 끈으로 묶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 이게 그냥 단지 더워서 머리를 풀고 그랬던 게 아니라 감독이 장치로서 그런 장면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혜주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저도 혜주가 오락실에서 펌프하는 장면에서 고구마 몇 개는 먹은 것처럼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잔인한 현실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혜주에게 팀장이 동경의 대상이고 또 권력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또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팀장도 또 다른 혜주의 모습이 모습이고 맞아요.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메이지 리그에서도 또 다른 마이너 리그가 존재한다랄까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자기의 열등감이나 뭐 결핍 이런 것을 딛고 각자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참자기를 키우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혜주도 이 20살의 감기를 잘 떨치게 될 거라 믿고 싶었거든요. 네. 펌프하는 장면에서 답답한 걸 느꼈나 봐요. 네. 저는 앞으로 혜주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봤었거든요. 네, 네. 저는 이 전까지는 혜주가 굉장히 너무 얄미웠거든요. 근데 이 장면부터는 저는 좀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저라면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기죽지 않고 당돌하게 이제 되받아치면서 그래 이렇게 내가 기죽지 말고 그냥 다 털어버리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펌프를 좀 하는 장면인 것 같아서 좀 네. 응원을 했는데 요새 보면은 그 MZ나 아니면 뭐 알파 세대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우리랑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 당시에 혜주도 이런 뭔가 당돌함이 보여지는 건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나이에 가질 수 있는 그런 패기나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네. 에너지가 좀 부럽기도 하고요. 네. 네. 영화 속 혜주 네. 과연 새로 거듭나기에 성공했을까요? 그 당시 이게 영화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뭔가 반항적인 모습을 조금씩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뒤로?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아마 그 상태 그대로 계속하지 않았을까. 좌절하면서 현실 적응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혜주의 상황이나 이 모두 친구들의 상황은 내가 바뀐다고만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환경이 바뀌어야만 이것도 조금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사실 혜주의 나이가 이제 20살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그래도 계속 혜주는 노력할 것이다 라고 좀 믿고 싶어요. 저도 지혜님한테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희님은 어떠세요? 네, 사회 구조는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많은 난관에 부딪히면서도 그걸 또 알면서도 또 노력하게 되는 그게 우리 인간의 약한 모습이자 강한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태희와 지영이처럼 고양이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현실에서 벗어나야만 개선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고양이는 아니었을까. 부탁해입니다. 공간이 버리는 게 아니라 부탁하고 갔어요. 부탁해를 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버리다 그럴 수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유. 네, 이제 거의 결말 장면이죠. 네, 영화는 이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골라온 장면은 태희가 집에서 가출하면서 뭔가를 이제 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궁금하게 지켜보니까 그 가족사진에서 네. 자기 모습을 잘라낸 거였어요. 네.
맞아요. 다소 좀 뜻밖이고 좀 야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네네. 태희가 그 자기 사진만 쏙 도려낸 그런 가족 사진 액자를 벽에 이렇게 떠나기 전에 거는 모습을 보면서 좀 사실 다소 놀랍기도 하고 또 소통하지 못하는 가족의 슬픈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때 그 모습이. 문을 잠그고 말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시절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해가 가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사진을 도려내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는 거는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관객들에게 좀 가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그 첫 번째 장면으로 그 가족 식사할 때 태희가 지나가는 거를 꼽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윤희님하고는 좀 반대로 네네네.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좀 통쾌했었습니다. 네네. 네, 정 많고 사려 깊은 이 태희가 여태까지는 계속 이제 중재하는 역할로 나왔었는데 네. 이 장면에서 자기 의지로 뭔가를 끊어내고 뭔가 결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잖아요. 네. 다만 그 유일한 관계인 이제 그 가족이라는 거를 직접 손으로 끊어낸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네. 저는 조금 통쾌했습니다. 네. 자기 인생을 찾는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태희가 집을 나오면서 네. 이제 돈다발 네. 자기 돈이 아니죠 사실은. 그쵸. 집에 있는 돈다발을 음. 챙겨가지고 나오는 장면인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돈이라는 것, 이 현실적인 돈이라는 수단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가 한 노동의 대가를 챙겨 나온다. 그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정 상황을 보면은 태희가 그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업에 그런 뒷바라지를 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는 않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조금 더 들고 나올 걸. 태희는 정말 착하다 이런 네, 생각을 조금 네.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 소개할게요. 이때 집을 나온 태희는 소년 블루 심사원에서 퇴소하는 지영이를 만나러 가죠. 지영이는 자기가 퇴소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왔는지 태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태희는 지영이에게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죠. 태희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으로 지영이와 태희는 인상 새 출발을 하러 인천공항에서 당당하게 해외로 출국하는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태희와 지영이 모두 과거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친구끼리 서로 의지하며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는 인생의 교훈을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라 선택하였습니다. 네. 이 영화 엔딩 장면이 많이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영화 속 태희는 대학 졸업 후에도 목표 없이 그냥 집안일 돕고 사회봉사하면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죠. 집안에서도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끼인 3남매 중에 둘째로서 가족 내에서도 무시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책을 좋아하고 봉사도 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장 정이 많은 캐릭터였죠. 근데 워킹홀리데이를 중간부터 이제 꿈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엔딩 장면에서 결국 떠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여행길을 혼자가 아닌 친구 지영한테 또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5명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방황하는 모습으로 감독이 연출하고 그려놨던 거는 이 태희와 지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혜주는 뭐 증권회사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비류와 온조도 역시 액세서리 판매를 하면서 독립해서 또 자기 집에서 또 살고 있죠. 근데 아빠가 운영하는 맥반석 사우나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알바나 하고 있는 태희, 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고 나서 집도 없어지고 세상에 정말 혼자만 남게 된 지영. 결국에 이 둘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이렇게 정체감 상실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영화 속에서 가장 불안하고 방황하는 2명을 따뜻한 시각으로 감싸 안아주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습으로 영화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엔딩을 보면 공항 씬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때 되게 눈여겨봤던 게 하나가 있는데 배우들의 의상 변화에 상당히 시선이 갔어요. 공항 씬 나오기 전에는 배우들의 의상을 보면은 목도리도 하고 있고 두툼한 겨울옷을 입고 있습니다.
배경이 겨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공항씬에 나오는 태희와 지영의 옷을 보면은 반팔 옷을 입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감독은 이제 태희와 지영의 앞에 펼쳐질 미래가 밝고 희망적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의상이 바뀐 것의 의미는 진짜 생각을 못 해봤네요. 역시. 네. 그 많은 사람들도 이 장면에서는 그 희망이란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도 다 잃고 출소한 지영에게 따뜻한 태희가 곁에 있어 참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녀들의 희망과 꿈이 자신들이 먼 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좀 슬프기도 하고요. 희망을 찾아 떠나는 그 두 청춘들의 연대라 마음껏 지지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저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연대했으라도 용기를 내는 20살 청춘의 무모한 도전이 내 과거의 필름 속엔 별로 없는 듯해서 좀 아쉬웠다는 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빠들만 둘의 이제 막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한 번도 제 주장을 강하게 어필을 못 해봤거든요. 네. 그 저희 청춘에 생각나는 가장 큰 일탈은 재수 시절이었어요. 재수생 시절에 딱 한번 그 야간 자습 빼먹고 친구랑 이제 막 그 하염없이 시내를 걸으면서 얘기하면서 다닌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 비도 좀 부슬부슬 와가지고 우산도 안 쓰고 그 둘이서 그 시내 그 리어카에 거기서 파는 도라지꽃 있죠. 도라지꽃을 이제 예, 그거에 딱 꽂혀가지고 이제 도라지꽃 사가지고 둘 서로한테 이제 한 다발씩 막 안기고는 그게 뭐가 그렇게 행복했는지 깔깔대고 그러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도라지꽃만 보면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저 지금 유니쌤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네. 가장 큰 일탈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 때 한 번 빠진 거라고요. 네, 그 다른 소소한 것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그게 가장 큰 일탈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때 상황에서의 어떤 제 느낌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그게 가장 큰 일탈로 제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아, 완전 모범생이셨네요. 와. 아버지가 굉장히 좀 엄하셨거든요. 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뭐 연대를 찾고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고 나서 저도 사실 이 장면이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 여성 관객들의 좀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장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에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번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 통쾌함을 느끼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감독은 태희와 지영을 외국으로 보내면서 이제 자막으로 굿바이라는 인사를 전하는데 뭐 이런 가혹한 현실을 떠나 거기선 행복해야 돼, 잘 살아라는 좀 희망적인 엔딩인 동시에 좀 판타지적인 결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이 그냥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헬조선을 떠나야 돼 이런 말이 유행했었던 적도 있는 걸로 생각이 나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우리가 이 영화로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영화가 2021년에 개봉 20주년 기념 리마스터링 상영을 했더라고요. 그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재개봉되면서 영화 끝나고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를 했는데요. 유튜브에 인터뷰 영상이 있어서 우연히 봤습니다. 그때 했던 질문 중 하나가 영화 결말과 관련된 거였는데요. 감독이 이 영화 결말을 딱 여행을 떠나는 것까지만 담아놓은 이유를 말했어요. 감독이 영화의 결말까지 짓게 되면 관객들이 영화 속 주인공들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주인공이 생명력을 갖게 하기 위해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해주는 과연 이게 됐을까 안 됐을까 막 얘기해 본 것처럼 맞아요. 이게 결말이 딱 나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계속 궁금해하고 네. 어땠을까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아, 희망 있기는 한 걸까라는 질문을 가끔 하곤 하는 저의 단어인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 주머니 속 단어처럼
어딘가에 있을 싱그루를 찾아다니는 그녀들, 때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듯 아득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약간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네. 뜻이네요. 아, 낭만. 네. 저는 그 영화에서 계속 탈 것들이 나오거든요. 중간에 뭐 버스 타고 가면서 계속 네. 아줌마 저 일 필요해요. 계속 이러기도 하고 전철 타고 동대문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 배가 이제 탈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앞서 나왔던 이런 것들과 다르게 그 엔딩에서야 나오는 이 비행기는 중력을 이겨야만 좀 떠오를 수 있는 그 목적지로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둘의 의지를 조금 그만큼이나 큰 의지고 뭔가 그만큼이나 뭔가 좀 인생에 있어서의 큰 도전을 좀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났는데요. 또 기억에 남았던 소재나 장면들이 있을까요? 저는 쌍둥이로 등장했던 그 주인공의 이름이 비류와 온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두 사람이 5명 중에 인천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이고 비류와 온조가, 그리고 지영이의 고양이를 맡아서 기르는 것도 비류와 온조. 이런 것은 그 비류와 온조가 미추홀에 도읍을 정했다. 인천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했다는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인천에 대한 감독의 애정의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쵸. 감독이 인천 사람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인천 사람이면 초중고를 거치면서 인천의 역사를 배우잖아요. 내고장 발표 대회였나? 그런 것도 학교에서 하고요. 발표 대회 때마다 항상 단골로 등장하던 소재가 비류와 온조 이야기, 미추홀의 유래 등등이었던 거 보면 감독이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장명을 했는지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 영화 제목을 왜 고양이를 부탁해라고 했을까? 고양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지영이에게 고양이는 일종의 가족과 같은 존재, 마지막까지 기대고 싶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었고요. 태희가 떠나기 전에 가족 사진을 오려낼 정도로 가족과의 결별을 각오하는데 지영이도 이 고양이와의 결별,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할 때는 무엇과의 결별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는 것을 제목에서 던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귀가하던 지영이가 발견한 그 길고양이 티티가 돌아가면서 이제 5 친구들한테 맡겨지잖아요. 서로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끈끈한 5 친구들의 우정을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닮은 듯한 지영이한테도 또 지영이에게 선물로 받았다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면서 지영이에게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긴 네. 했지만 또 잠시나마 일찍 시작한 그런 사회생활의 어떤 팍팍함, 그름 속에 점점 현실주의가 되어가던 그런 혜주한테도 지영이가 들고 와 갑작스럽게 떠맡게 된 그런 태희한테도 또 지영이가 지영이랑 같이 떠날 결심으로 태희가 마지막으로 맡긴 쌍둥이 자매 비류와 온조에게도 티티는 잠시나마 그녀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그런 위안의 대상이자 또 온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요. 네. 아, 그렇네요. 길고양이 티티는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는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였죠. 그 어떻게 보면은 조부모와 함께 살며 가장 불우했던 지영이의 모습과도 닮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영이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고양이 티티를 보면서 연민을 느꼈을 것이고 또 끝까지 보살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주변의 상황이 도와주지도 않고 결국 고양이 티티는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쌍둥이네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지영이의 모습도 비슷했죠. 여기저기 취직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회가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태희와 지영이가 나눈 대화에서처럼 지영이도 고양이 티티처럼 기댈 곳이나 어디 갈 곳
한 곳도 없었죠. 근데 감독은 영화의 마무리에서 되게 따뜻하게 감싸 안아줬다라는 걸 느꼈던 게 이 길고양이 티티에게는 결국에 비류와 온조라는 보금자리가 생겼고 지영이에게는 태희라는 마음씨 따뜻한 친구가 남아 있었으니까 말이죠. 네. 이렇게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소감 듣고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인생은 B2D다. 들어보셨죠? B2D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또 줄이면 인생은 C다. C가 뭘 의미하죠? 초이스. 초이스입니다. 아하. 인생은 선택이다. 각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태희와 지영이의 선택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하셨던 멘트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한 소감이었습니다. 네. 앞에서는 잘 네. 됐을까요? 막 이러면서 네. 부정적이셨는데 또 네. 결말은 또 이제 훈훈하네요. 네. 아닙니다. 해주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저는 아, 부정적이에요. 해주에 한해서. 해주에 한해서. 해주에서. 따뜻한 두시 남자가 되실 뻔했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지영이를 보면서 문득 그 1990년대 후반 그 벨기에 현실을 담은 다르덴 형제 감독의 영화 로제타가 생각나기도 했거든요. 그 주인공 로제타가 이제 엄마가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랑 그 숲속 캠핑장 그 안에 있는 트레일러에서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이제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고단한 모습이 지영이의 모습과 오래도록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복지가 자랑이라던 그 서구 유럽 국가의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처절하리만큼 힘겹게 생활하는 그런 로제타의 삶을 담은 이 영화가 개봉된 후에 그 벨기에에서는 10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 로제타 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고 이게 이루어지면서 실질적 사회 변화를 이끌기도 한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생각났습니다. 네. 저는 영화 속 주인공들이 겪었던 20살, 2001년 배경이 제가 대학교 신입생으로 살았던 20살과 같다라는 것을 영화 중간에 느끼고 나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들도 지금 제 나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또 많이 궁금해집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암울했더라도 지금 어딘가는 이 주인공들이 어딘가에서는 되게 행복한 현재를 살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바라보겠습니다. 네. 고양이를 부탁해는 사춘기에서 성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벽에를 적시며 방황했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였어요. 친구가 너무 좋았고 좋았던 그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갑자기 성인이 된 나의 모습, 힘들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행복했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감독님 아까 앞서 들었던 감독님의 의도대로 뭐 그때 떠난 태희와 지영이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다들 궁금해지신 것 같아서 감독님의 의도는 성공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때보다 좀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을지 아직도 방황하고 있을지 좀 저도 많이 궁금한데 10대 때부터 이어져 온 20대 초 여성들의 우정 이야기는 다른 영화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성적표의 김민영이라는 좋은 영화가 있어서 추천드리고 2001년과 2022년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 뭔가 캐릭터를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팥죽 라디오 첫 방송은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와 함께했습니다.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인 20살부터 시작되죠.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한 5명의 친한 친구들이 겪는 20살의 모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은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 속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영화 속 주인공들을 많이 응원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 2001년 배경이나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20살을 맞이한 분들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거친 정글 같은 사회 속에서 시행착오도 경험하고 크고 작은 성과도 얻어가고 있을 여러분들에게 결국엔 큰 틀에서 사회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네, 사회생활에서 첫 발을 내딛는 20살 주인공들처럼 저희 팥죽 라디오도 첫 발을 디뎠네요. 우리 팥죽 라디오도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많이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을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방송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끝인사하면서 방송 마무리할까요?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팥죽 한 그릇 담아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